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정말 믿기 힘든 일 때문입니다. 글쎄 기가 막히게도 15년 전에 형의 사망보험금 5억을 가지고 홀라당 달아나 버렸던 형수를 다시 만나게 됐지 뭡니까? 그것도 제 바로 옆집에서 말이죠.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희 형은 대기업에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으니까요. 상훈아, 이번에 네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지? 이것도 보태서 갔다 와. 남자가 임마 어깨 딱 펴고, 알았지? 형은 늘 그랬어요. 언제나 동생인 저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비빌 언덕이 되어줬죠. 신입사원 시절 월급 150만 원으로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 때도 형은 제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형, 이제 나도 돈 벌잖아.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아이, 뭔 소리야. 우리 상훈이가 고생하는데 형이 이것밖에 못 해주냐? 나중에 형 늙으면 상훈이가 용돈 주면 되지. 그때 가서 갚아. 이자는 안 받을게. 형은 그렇게 말하며 늘 웃었습니다. 제 결혼자금 5천만 원도 형이 거의 다 대줬어요. 저는 항상 저렇게 멋지고 좋은 사람인 우리 형은 과연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하고 궁금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이 결혼할 여자라며 형수를 소개해줬는데 긴 생머리에 단아한 외모, 품위 있는 말투까지 형과 정말 잘 어울리는 미인이더군요. 형수는 형이 자주 다니던 은행의 창구 은행원이었는데 거기서 둘의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해 가을 형은 형수랑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는 제 첫 조카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상한 부모님과 든든한 형, 사랑스러운 조카까지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족 모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주는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음 주에 뵐게요. 근데 제 아내가 그날 우연히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형수를 봤다고 하더군요. 뭐? 정말?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것 봐. 카톡 프사에도 올려놨잖아. 저는 즉시 형수의 카톡을 확인해 봤어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더군요. 형수의 카톡 프사에는 루이비통 백을 옆에 두고 찍은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더군요. 이 사실에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지만 크게 내색은 않으셨어요. 상민아, 요즘 큰애가 우리 집에 잘 안 오는구나. 혹시 내가 뭐 잘못했니? 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요즘 좀... 아니,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형은 늘 중간에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형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밤 11시에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상훈아, 지금 나올 수 있어? 형이랑 술 한잔하자. 형이 먼저 술자리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바로 나갔죠. 포장마차에서 만난 형의 얼굴은 전에 없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형은 소주를 따르며 한숨까지 푹푹 쉬었어요. 상훈아, 형이 요즘 너무 힘들다. 마누라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형,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형수 요즘 너무 이상해. 명품백이며 해외여행이며 돈 달라는 소리만 해. 내가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지만 그래도 월급엔 한계가 있잖아. 한 달에 생활비로 500만 원씩 주는데도 맨날 부족하대. 형은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네 형수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것 같다. 뭐?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가? 제가 깜짝 놀라자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형수
지난주에 분명히 야근한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회사 동료가 마침 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봤대. 네 형수가 어떤 남자랑 차 타고 가는 걸. 아이, 형 아니겠지. 설마 형수가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그 남자 그냥 동료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가 은행에 확인해봤어. 그날 네 형수 정시에 퇴근했다더라. 게다가 형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형수가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죠. 사진 속 그 여자는 형수인 게 분명했어요. 형이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백을 메고 있었으니까요. 형수의 옆에 있는 남자는 형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양복을 입고 있었죠. 이건 내 회사 후배가 우연히 보고 찍어서 보내준 거야. 이제는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 형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어요. 그런 형을 본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그래도 형은 마지막에 제게 애써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상훈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형이 잘 해결해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형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런 형을 보면서도 저는 형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형은 세상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12월 겨울날이었어요. 아침 7시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아, 형 오늘 부산 출장 가. 새벽부터 준비했더니 피곤하네. 형, 그 먼 길을 왜 운전해서 가? 비행기 타지. 그냥 가져가야 할 서류도 많고 드라이브 하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싶어서. 형의 목소린 평소와 달리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형, 어제 일기예보 봤는데 오늘 밤에 폭우 온대. 진짜 조심해서 가. 알았어. 그리고 상훈아, 형이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돌아와서 하자. 정말 중요한 얘기야. 무슨 얘긴데? 지금 말해. 아니야, 전화는 좀 그래. 돌아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리고 상훈아, 형이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좋은 동생 둬서 형은 정말 행복했어. 형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유언 같잖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조심해서 다녀올게. 그게 형과 나는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23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상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제가 동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상민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가능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우고 부랴부랴 택시를 불렀어요. 형수에게도 바로 전화했지만 꺼져 있더군요.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부 먼저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부산까지 가는 5시간이 꼭 5년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달리고도 달려 마침내 병원에 도착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어요. 폭우로 시야가 좁아진 상황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셨어요. 즉사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아서 정신없이 영안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형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그제서야 형이 정말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어서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어머니는 형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네가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가니?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봐야지. 엄마가 왔잖니? 제발 이러지 마라 상민아. 엄마 어떻게 살라고 이러니?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아버지도 무너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건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제서야 형수가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집에 있었을 텐데 화장이 완벽했고 옷도 외출복이었죠. 게다가 분명히 형수의 눈에서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진심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 연기 같기만 했죠. 하지만 당장 형이 죽은 마당에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을 겨를은 없었고 저희 가족은 서둘러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형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와서 형의 죽음을 애도해줬죠. 그런데 형수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장례식 첫날부터 형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는 한참 있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그저 슬픔을 감추려는 거겠거니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자주 그런 행동을 하더군요.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형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죠. 둘째 날 밤, 저는 형수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걸 봤고 조용히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형수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네, 서류는 준비 다 했어요. 보험금은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형수는 형의 장례식장에서 형의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형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형수, 지금 그런 전화 받을 때요? 우리 형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형수는 지금 형 보험금이 중요하냐고요? 그러자 형수는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도망치듯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셋째 날, 발인이 끝나자마자 형수가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당분간만 민준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그이 죽고 정신이 없어서 마음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만요. 어머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뭐 네 속도 속이 아니겠지. 내가 민준이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푹 쉬고 오렴. 그렇게 형수는 민준이를 부모님 댁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형수에게 연락이 닿질 않더군요.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형수로부터 그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형 집에 가봐야겠어. 저는 즉시 형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형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귀중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때 저는 안방 구석에 떨어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고 홀린 듯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그 종이는 생명보험금 5억 원 수령 확인서더군요. 날짜를 보니 어제였어요. 형수가 벌써 보험금을 받아간 거였죠. 저희 가족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라 실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도 아니고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할 수 없이 저희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형수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형수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민준이를 달래는 것만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하지만 조카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었고 그런 민준이를 보는 저희 가족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아버지도 급격히 늙으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의 배신까지 겹쳐 두 분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상훈아, 민준이 부탁한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 않구나. 민준이만큼은 네가 잘 키워다오.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부모님은 몇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과 형수 그리고 민준이 생각으로 한을 품고 가신 거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민준이를 아들 삼아 키우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원인불명의 불임이라고 했죠. 제 아내는 그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민준이가 왔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쩜 이건 우리 운명인 것 같아. 하늘이 우리한테 민준이를 보내준 거지. 제 아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엄마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작은 엄마가 민준이 엄마야. 알았지? 작은 엄마,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민준이의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민준아, 엄만 좀 멀리 갔어. 하지만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있잖아. 우리가 민준이 많이 사랑해줄게.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어요. 아빠 어디가? 엄마 나 버리지 마!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민준이를 꼭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죠. 괜찮아 민준아. 작은 엄마 여기 있어. 절대 어디 안 가. 약속해. 그렇게 민준이는 조금씩 우리 가족에 적응해 갔고 2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더군요. 그 순간 어찌나 기쁘던지 아내와 저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저희의 사랑을 받으며 점점 훌륭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는 형을 빼닮았고 성격은 온화하고 다정했어요. 무엇보다 형의 우수한 두뇌를 이어받은 것인지 공부를 정말 잘했죠. 저는 형을 닮아가는 민준이를 보며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만약 형이 살아있었다면 민준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의대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의사가 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아마 민준이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빠를 보며 그런 꿈을 꾸게 된 것 같았어요. 제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라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볼까 해. 우리 민준이 의대 가려면 지금부터 좋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나 우리 아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주고 싶어. 그날 이후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제 아내는 1년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타고난 장사꾼이었어요.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켰죠. 우리 민준이 외국 가고 싶다고 했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보내줄게. 엄마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엄마 민준이 덕분에 힘이 나는걸?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마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이제 강남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중개인이 됐고 자기 사무실까지 차렸어요. 월 수입이 제 월급의 몇 배는 됐죠. 여보, 우리 이번에 서초동 아파트로 이사 가자. 거기 가면 우리 민준이 학원 통학하기도 편할 거야. 아내 덕분에 민준이는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결국 명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붙었어요. 의대 붙었어요. 합격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이는 저희를 와락 안았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내는 민준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더 고마워. 민준이가 우리한테 와줘서. 합격 통지를 받고 저희 부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민준이를 데리고 형의 묘소에 가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의대 합격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제가 아버지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보고 싶어요, 아버지. 민준이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그런 민준이를 보며 저도 형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아들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어때? 우리가 잘 키웠지? 앞으로도 우리가 민준이 잘 보살필 테니까 하늘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의대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했고 아내는 부동산 사업을 승승장구했죠.
저 역시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저희 가족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더군요. 아유, 저게 다 이삿짐이야? 아내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무려 3대나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림대, 각종 골동품이 가득 들어있었죠. 여보, 옆집에 엄청난 부자가 이사 왔나 봐. 저 가구들 봐. 저 가구들 봐. 하나하나가 다 명품이야. 그러게, 저 정도면 상당한 재력가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옆집 부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던 중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옆집 부부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1002호로 이사온 이준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먼저 인사를 건넨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고급 양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를 보는 순간 어라?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옆집 여자는 40대로 보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해서인지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여자 역시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눈을 피하며 남편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군요. 이쪽은 제 와이프입니다. 여보, 인사해. 옆집 남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아내를 소개했지만 여자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옆집 여자를 보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쎄한 느낌에 일부러 더 밝은 척 인사를 건넸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001호에 사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아주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이거 참 부럽습니다. 그 말에 옆집 남자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하하, 그렇죠. 제가 복이 많아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의사 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5년 전에 학회차 싱가포르에 갔다가 이 사람 만났어요. 운명이었죠. 첫눈에 반해서 바로 프로포즈했답니다. 옆집 남자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지만 옆집 여자는 계속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땀까지 흘리는 게 보였죠. 그래서 결혼하고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서울대병원이랑 삼성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고민 중이에요. 물론 연봉은 미국만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다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그러시군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계속 옆집 여자의 안색을 살피며 어영부영 대답을 했죠. 그때 옆집 남자가 갑자기 손뼉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사 온 기념으로 이웃분들 초대하려고 했는데 김 선생님도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시죠. 내일 저녁 어떠세요? 그 순간 옆집 여자가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갑자기 그런 초대를 하면 어떡해요? 이웃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옆집 남자는 아내의 말을 웃으며 넘겼어요. 에이, 뭐가 불편해? 이웃끼리 밥 한 끼 하는 건데. 그렇죠, 김 선생님. 저는 여자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말리는 걸까?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네, 좋습니다. 초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승낙하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옆집 남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약속을 확정지어버렸죠. 좋아요. 제가 와인 좋은 걸로 준비해 둘게요. 가족분들도 다 데려오세요. 북적북적한 게 좋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먼저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가 뒤돌아 저를 흘끔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마치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저는 그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저녁 7시,
저는 아내와 함께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집 남자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던 옆집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린 간신히 짜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제 팔을 꽉 잡더니 귓속말을 했어요. 여보, 저 사람 혹시 형님 아니야?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낯이 익었구나. 제가 계속 느꼈던 그 기시감의 정체가 바로 그거였어요. 옆집 여자가 20년 전 사라진 형수와 너무나 비슷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됐죠. 형수는 지금 50대일 텐데 저 여잔 기껏해야 40대처럼 보였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저는 아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옆집의 화려한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와 아내는 계속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각도, 와인잔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자세까지 하나하나가 다 형수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결국 제 아내가 옆집 여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자 옆집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45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옆집 남자는 자랑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55살이니까 정확히 10살 차이 나요. 나이 차이가 좀 나죠? 하하하하. 그 말에 저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우리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와인 정말 맛있네요. 이거 비싼 거죠?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더니 옆집 남자는 또 신나서 와인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가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저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슬슬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복도 끝에 오른쪽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려다가 실수로 옆방문을 열게 됐어요. 슬쩍 안을 보니 서재인 것 같았죠. 여기가 아니네. 얼른 문을 닫으려는데 마침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뭔지 모를 쎄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액자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10년은 더 된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 있더군요. 근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도 안 돼.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전 그야말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형수였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사진을 들어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20년 전 형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어요. 집에 가서 형수의 옛 사진과 비교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옆집 남자가 서 있더군요. 김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저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근데 왜 사진을... 그냥 궁금해서 잠깐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죠. 20년 전 사라진 형수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니, 그것도 전혀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이 모든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무엇보다 저는 민준이가 걱정이 됐어요. 민준이가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우선 저에게는 옆집 여자가 형수라는 확신이 필요했고 저는 아내에게 아까 봤던 사진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가족 앨범을 꺼내 형수의 옛날 사진과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비교해봤죠. 제 아내는 대원의 사색이 되더군요. 뭐야, 정말 둘이 얼굴이 똑같네?
근데 지금 얼굴은 많이 다르잖아. 그건 아마 성형을 한 거 아닐까? 근데 여보, 나이가 안 맞잖아. 만약 저 여자가 형님이라면 지금 50대여야 하는데 저 여자는 45살이라고 했어. 저희끼리 고민해봐야 답은 없었고 결국 저희 부부는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흥신소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상우 씨, 저희가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카페에서 만난 흥신소 직원은 저에게 두꺼운 서류초를 건네줬습니다. 이건 싱가포르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20년의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오정현 씨의 기록이에요. 확실했습니다. 서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는 형수와 일치했죠. 그리고 이건 싱가포르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 성형외과 기록입니다. 서류를 보니 형수는 무려 7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성형 수술을 했더군요. 얼굴, 윤곽, 코, 눈매 교정, 이마, 심지어 목주름 제거까지 거의 얼굴을 새로 만든 수준이네요. 비용만 3억 원이 넘게 들었고요. 뭐라고요? 3억이요? 그 말에 아내가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그 돈 우리 아주버님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런 아내를 진정시키며 흥신소 직원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오정현 씨가 싱가포르 한인 커뮤니티에 남긴 흔적입니다. 한 헬스장에 다니면서 강하늘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했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 박준혁을 만났고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수는 싱가포르에서 성형을 한 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흥신소 직원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신분 위조와 보험금 사기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민준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일단은 비밀로 하자. 충격이 너무 클 거야. 사실 저는 민준이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괜히 민준이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 앞에선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아내와 합의를 봤죠. 그런데 운명은 정말 얄궂은 것이었습니다. 형수에 대한 서류를 잘 숨긴다고 숨겼는데 손톱깎이를 찾던 민준이가 서랍을 열었다가 그만 그 서류를 발견하고 만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 사람 사진이 여기에...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준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민준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절 버려뒀던 엄마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고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지금 이 여자 어딨어요? 옆집이라고 했죠? 민준아, 잠깐 진정해!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와 아내도 황급히 따라 나갔죠. 민준아, 기다려! 민준이는 옆집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나와요! 당장 나오라고요! 민준이의 절규 같은 외침에 옆집 여자, 아니 형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너는? 네, 저예요, 김민준. 엄마가 20년 전에 버리고 간 아들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 고작 5살이었어요. 근데 엄만 겨우 5억 때문에 절 버렸어요? 그 돈으로 얼굴 바꾸고 이름 바꾸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수는 그런 민준이를 앞에 두고도 뻔뻔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더군요. 예, 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구나. 지금 어디 엄마한테 와서 생떼를 쓰는 거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다 알아요. 당신이 제 엄마라는 거. 그러자 형수는 민준이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며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네 엄마 아니야. 사람 잘못 봤으니까 그만 귀찮게 하고 너네 집으로 가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하는 형수의 모습에 민준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20년이에요. 20년! 엄마가 절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됐다고요.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도 모른 척이에요? 미안한데 난 네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고 나 지금 마사지 받으러 나가야 하니까 그만 소리 지르고 제발 너네 집으로 좀 가줄래? 그렇게 말하며 형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그 문을 잡으며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엄마 아들 김민준이라고. 정말 나 모르겠어? 아무리 밉고 원망스럽더라도 형수는 민준이의 친엄마였고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던 민준이는 형수에게 처절하게 매달렸죠. 그때 안에서 옆집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이분들이 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옆집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양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지금 동네 시끄럽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서 썩 꺼져요. 잠깐,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은...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옆집 남자는 이미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 문 열어요! 엄마, 제발! 민준이가 문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분명 엄마예요. 우리 엄마 맞다고요. 근데 엄마 왜 날 모른 척해요? 대체 왜? 그렇게 민준이는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엄마를 부르는 민준이를 보며 저와 아내는 형수를 다시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옆집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쯤 형수가 나오더군요. 형수, 잠깐만요.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형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층 카페에서 만나. 10분 뒤에. 10분 후 저희 부부는 카페 구석자리에 형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수,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궁금해요. 민준이가 지금 마음이 어떨지 지금 그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형수의 말투는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이 사망보험금 가지고 떠났던 건 사실이야. 근데 나도 힘들었다고. 형수의 말에 제 아내는 어이가 없는지 허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형님이 힘들었다고요? 5살짜리 아이 버리고 5억 들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힘들었다는 소리를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꽃다운 나이에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내가 애까지 데리고 살았어야 했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했어. 형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마냥 행복하게 산 것도 아니야. 성형 좀 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꼴랑 5천만 원 남더라. 그 돈으로 뭘 하겠어? 나도 싱가포르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형 목숨값으로 성형하고 놀고 먹었으면서? 야, 내가 그 돈 훔쳤어? 그거 다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라고. 제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진짜 뻔뻔하시네. 남편 장례식 끝나자마자 돈 챙겨서 도망간 주제에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래, 나 도망갔어. 그래서 뭐? 난 처음부터 그 집구석에 정도 없었어. 그 말에 저는 형수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버리고 도망가는 게 답이었었어? 우리 부모님은 아들 잃고 며느리까지 배신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알아요? 그 노인네들이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이었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수 말 조심해요. 형수한텐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형수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됐어.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뭐해. 어차피 지금 20년이나 흘렀고 어차피 민준이 댁들이 잘 키웠잖아. 그걸로 퉁치고 이제 각자 인생 살자. 그렇게 형수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형수를 보며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더군요. 20년 동안 민준이가 흘린 눈물,
부모님의 한 맺힌 죽음, 그 모든 것을 과거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형수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저 여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맞아.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형님을 저대로 둘 순 없겠어. 저희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형수의 신분 위조, 보험금 횡령까지 저희 부부가 만든 파일은 100페이지가 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보험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여성을 찾았습니다. 현재 신분을 위조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담당 형사는 처음엔 시효 문제를 거론했지만 자료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신분 위조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이 정도면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저녁, 형수는 집에서 체포됐죠. 곧 수갑을 찬 형수가 경찰에 끌려 나왔죠. 형수는 절 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이거 네 짓이지.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너희 형이랑 살부비고 산 세월이 얼만데 너 네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는 감히 제 형을 거론하는 형수를 향해 이렇게 일갈해줬습니다. 우리 형 죽자마자 사망보험금 들고 튄 주제 무슨 염치로 우리 형을 입에 올려? 바로 그때 퇴근하던 옆집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뛰어와 물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수갑을 차고 있어? 그러자 형수는 재빨리 눈물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옆집 남자에게 애원하듯 말했죠. 여보, 이건 다 오해야. 옆집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 형수의 말을 들은 옆집 남자는 경찰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어요. 이봐, 당장 내 아내 펴줘. 무슨 권리로 멀쩡한 사람을 체포하는 거야? 그러자 담당 형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는 20년 전 보험금 5억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 싱가포르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여지껏 가짜 신분으로 살아오셨고요. 형사의 말을 들은 옆집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내가 설명할게. 형수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옆집 남자는 이미 형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였죠. 이런 사기꾼! 여태까지 날 속였던 거야?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형수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옆집 남자는 형수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자 형수는 이번엔 민준이를 향해 울부짖었어요. 민준아, 아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기 일단 엄마랑 말로 대화로 해결하자, 응? 그러자 민준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 아니에요. 저한테는 엄마가 따로 있어요. 날 키워준 진짜 엄마가요. 그러자 형수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어요. 민준아, 너마저 이러기야? 이 폐음망덕한 놈, 내가 널 낳았어. 10개월 동안 배에 품고 있었다고. 그리고 5살 때 버렸죠. 5억이 저보다 소중했으니까. 형수는 그렇게 발악하며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그렇게 좋은지 형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너희 모두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다 고소할 거야, 무고죄로. 그렇게 경찰차가 떠나고 민준이는 지친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로부터 3개월 뒤 형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죠. 잠시 후 형수가 법정에 들어서는데 전에 없이 초췌한 모습이더군요.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그녀는 그저 늙고 초라한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형수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피고인 오정현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횡령하여 도주했으며 이후 신분을 위조하여 생활했습니다. 잠시 후 형수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형수는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더군요. 저는 당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가차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곧바로 은행에서 5억을 인출했습니다. 이게 과연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건 오히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입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20년 전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형수가 민준이를 버리고 간 것, 부모님이 받은 충격, 그리고 최근에 파렴치한 행동들까지 말이죠. 저 여자는 무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은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죠. 형수가 절 노려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민준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전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죠. 왜 증인을 거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엄마는 2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 제가 뭘 증언하겠습니까? 민준이의 차가운 말에 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아, 아줌마 저 아세요? 전 당신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증인석을 벗어난 민준이는 아예 법정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형수는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흐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형수가 반성을 하기에도 이제와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정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신분을 위조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했습니다. 한데 3년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재판장님, 한 번만 선처를 해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형수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형수는 법정 경위들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게 됐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허탈한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리 나쁜 여자라도 어쨌든 민준이에겐 생모였으니까요. 그런데 민준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후련해요. 20년 동안 품었던 미련도 원망도 이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민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도 이젠 좀 편하게 쉴 수 있겠죠. 저희 부부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혼자서 형의 묘소에 갔답니다. 저는 형의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 이제 다 끝났어. 형수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됐어. 형이 보기엔 어때? 내가 너무 매정했나? 사실 형수를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밤에 많이 고민했어. 그래도 한땐 형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민준이 엄마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거든. 하지만 형수가 민준이를 대하는 걸 보니까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지. 하지만 형도 이해해 줄 거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했어.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을 흔들렸습니다. 마치 형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형, 민준이 정말 잘 자랐어. 얼마 전에 그 녀석이 뭐라는 줄 알아? 글쎄 응급실 의사가 될 거래. 자기가 어릴 때 겪은 상처를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야. 형 닮아서 참 따뜻한 아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묘비에 기대어 앉아 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꼭 형과 오랜만에 대화하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묘비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형, 앞으로도 민준이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민준이 끝까지 잘 보살필 테니까. 민준이가 결혼하면 손주도 봐주고 그럴 거야. 형이 못다한 일들 내가 다 대신할 테니까 형은 거기서 지켜보기만 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아파할 것도 없어. 가끔 이렇게 와서 형 얼굴 보고 갈게. 사랑해, 형. 묘소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아빠 어디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오늘 저 교수님한테 칭찬받았거든요. 아이 정말? 아이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좀만 기다려. 아빠 곧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형의 묘소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는 아물었고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으며 형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행복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